강신주의 감정 수업 31번째 욕정. 프레스토로 격하게 유동치는 영혼. 아다지오 소스테누토. 하나하나를 충분히 눌러서 무겁고 느리게 연주하라는 작곡가의 명령이다. 그래서 음표 사이사이 침묵의 공간에 음이 무겁게 밀려 들어갈 수 있다. 공백을 채우듯이 공허를 몰아내듯이. 베토벤의 9번째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의 첫 번째 악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바이올린이 구애하듯 이어지는 구슬픈 선율에 따라 이어 피아노가 그 구애를 받으면서 고혹적이지만 격렬한 하모니가 시작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밀고 당기면서 만드는 묘한 긴장과 흥분 속에 몸을 던지다 보면 누구나 남녀 간의 격정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9번째 소나타에서 사랑의 긴장과 열정을 느낀 것도 어쩌면 위대한 작가로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를 일이다. 톨스토이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온갖 판타지를 과격하게 해체하는 소설에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는 제목을 붙인다. 또 다른 작품 악마와 함께 톨스토이가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결혼관을 담은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을 통해 톨스토이는 결혼이 참다운 사랑의 결실이라는 통념을 뿌리채 흔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결혼의 본질은 정신적인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정에 있기 때문이다. 크로이체르 소나타가 당시 금서 취급을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무리 윤리적인 이념으로 부정하려고 애써도 제거하기 힘든 진실을 담고 있는 것 아닐까? 결혼의 본질이 욕정에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쉽게들 반박하지만 사적인 삶에서 욕정만큼 남녀 사이에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성적인 표현에 당당해진 지금은 심심치 않게 속궁합이 더 중요하다고 토로하는 남녀가 등장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다. 도심 근처의 산에 올라서면 갈수록 늘어가는 붉은색 표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회의 붉은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러브호텔의 빨간 간판이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교회의 금욕주의와 러브호텔의 욕망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보자.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들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러브호텔에 갈 수도 있다. 하나만 고르라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돌아보면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합법적인 러브호텔 아닐까?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두 연인이 서로 몸을 섞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 허니문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지 않을까 싶다. 달이 비치는 깊은 밤 꿀처럼 달콤한 섹스를 합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날. 그것이 바로 신혼여행이니까. 그만큼 욕정은 삶에 있어 가장 아찔하고 달뜬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쯤에서 스피노자는 욕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욕정이란 성교에 대한 욕망이나 성교에 대한 사랑이다. 성교에 대한 이런 욕망은 적당한 경우에도 그리고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통 욕정이라고 일컬어진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성과 성교하고 싶은 욕망 혹은 성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정이다. 인간의 성교, 그러니까 섹스를 동물적인 것으로 폄하하지는 말자. 그것은 발전기의 종족 보존을 위해 하는 동물의 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섹스의 목적이 단지 자손의 생산에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개체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 유전적인 명령일 테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섹스는 욕망이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욕망이나 사랑은 삶의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킨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향하는 법이다. 그렇다면 섹스는 분명 우리 자신의 삶에 힘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인간의 섹스는 종족 보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동물의 교미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우리 개개인의 욕정은 개체적인 의미를 지닌 소중한 감정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면 섹스도 인간적인 의미를 띄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개개인의 열정적인 자유를 본질로 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섹스는 어떤 의미도 없는 본능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사회적 통념은 종족 보존을 위해 수행되는 섹스만이 정당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는가? 인간에게 발전기 때의 동물과 같은 성생활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맞다. 톨스토이가 악마라는 단편소설에서 집요하게 추적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욕정에 사로잡힌 주인공 예브게니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리 보지 않으려 했어도 집을 나르고 있는 스테파니다의 까만 눈동자와 빨간 머리수건이 몇 번이나 눈에 띄었다. 예브게니는 한두 번 그녀를 곁눈질하다가 또다시 스스로 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바로 다음 날 다시 마을의 곡식창고로 가서 그 젊은 아낙의 낯익은 모습에 하염없이 애정의 눈빛을 보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파멸했음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파멸했음을 깨달았다. 또다시 그 고통이, 그 모든 끔찍한 공포가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구원은 없었다. 정말이지 그녀는 악마다. 악마가 분명해. 그녀는 내 의지와는 반대로 나를 조종했어. 죽여야 하나? 그래, 2가지 출구밖에는 없다. 아내를 죽이든가 아니면 스테파니다를 죽이든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2가지 출구밖에는 없는 거야. 아내를 죽이든가 그녀를 죽이든가. 그리고 또 그래, 제3의 출구가 있어. 그가 조용히 소리내어 말했다. 순간 그는 전신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래, 자살하는 거다.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어. 스테파니다는 매력적인 여자다. 한때 자신의 섹스 파트너였던 그녀를 예브게니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 스테파니다는 결코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참한 아내를 두게 된 예브게니의 눈앞에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스테파니다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예브게니는 자신이 그녀의 매력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긴 한때나마 자신을 육체적인 희열로 이끌고 갔던 여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아내는 정숙하고 착하지만 섹스 파트너로서는 스테파니다에 미칠 수 없는 밋밋한 여자였다. 마침내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그는 영지를 감독하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려는 사회적 욕망의 소유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스테파니다는 그런 세속적 욕망과 평판을 버리고 자신의 품에 안기라고 계속 유혹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스테파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브게니 내면의 욕정 때문에 생기는 착시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욕정에 이끌려 스테파니다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면 모든 사회적 평판을 잃고 좌초하리라는 사실을 예브게니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스테파니다를 악마라고 부르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스테파니다를 악마라고 부르는 순간 예브게니는 자신의 욕정을 악마로 여기고 저주하는 것이 된다. 여기서 이미 비극은 예견되어 있다. 예브게니는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고 사회적 감시와 시선에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스테파니다는 개인적 욕정의 세계를, 그리고 아내는 사회적 평판의 세계를 상징한다. 지금 예브게니는 2가지 세계 중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2세계를 그대로 남겨두고 자신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자신을 휘어잡고 있는 욕정을 말살하려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쩌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예브게니의 뇌리에는 크로이처의 마지막 3번째 악장의 선율이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베토벤의 지시대로 프레스토로 지나갔는지도 모르리라. 강한 바람에 곧 꺼질 촛불이 아주 격렬하게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말이다.